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받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미 연준이 매파 즉 긴축 정책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오늘 좀 금리 전문가이신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연준이 도대체 왜 이러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월 피봇이라고 부르죠.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랬다가 그걸 입장을 바꿔가지고 상당히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매파적으로 지금 성향을 바꾸고 있는 걸로 이렇게 월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은 뭐 이론가는 아니죠. 네. 이론가라서 자기는 늘 언제 어떤 상황이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었고 네. 언젠가는 뭐 바꿀 때도 생기는 것인데 그게 작년에 연준 의장이 워낙 시장에 그런 목소리를 좀 강하게 냈어요. 네. 일시적이다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파월 의장이 좀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본인이 말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전에 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할 네. 때도 이게 톤을 좀 음. 조정했어야 되는데 조건을 좀 더 많이 달든가 그랬을. 그렇죠. 그 톤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지 그 예. 자체가 뭐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쨌거나 파월이 이제 입장을 바꿔 가지고 좀 긴축 정책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특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컬럼니스트 같은 마틴 울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음. 한 전년 대비 3-4% 정도면 충분한데 네. 이걸 7.5%까지 올라가도록 방치한 거는 음.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물가가 그동안에 10년 이상 저물가에서 물가 상승률 어쨌든 공급망 교란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길게 보면 3-4%로 아마 수렴해 가겠죠. 근데 일시적으로는 네. 초기 단계에는 이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오버슈팅이라는 건 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경제 현상에서든 다 오버슈팅이 있는데 그 오버슈팅 가지고 또 뭐 그게 과도하게 물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음. 올해 말이 돼서도 물가 상승률이 뭐 5-6% 이렇게 음. 되면 그때 가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오버슈팅인 것 같아요. 네. 비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긴축 정책을 시도하는 시기는 그럼 적절한 시기에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조금 더 빨리 말을 서서히 바꿨으면 더 좋았겠죠. 음. 더 좋았을 거고. 어쨌든 그래도 금리 인상은 너무 빨리 할 수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연준이라는 데는 또 이제 시장과 계속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네. 불과 2020년 12월에 연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뭐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채권 매입을 계속하겠다."라고 음. 약속을 했습니다. 네. 2020년 12월이에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년 지났거든요. 음. 그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작년 가을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음.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연준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음. 약속한 지 지금 몇 달 지났다고. 음. 아직까지 사인한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바꾸면 그다음에 이번은 그게 맞다고 치고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신뢰성, 정책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는 없었어요. 음.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파월 의장이 말을 조금씩 바꿔왔으면 음.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 연준 내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한 걸로 이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가지고는 되게 다양한 또 목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은 더 크게 소위 빅스텝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것도 당연한 건가요?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네. 11월 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을쯤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쉬어가야 되는 국면인 거죠. 선거 앞두고 금리 인상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 8월 달 FMC 아마 없을 거예요. 9월 네. FMC부터 금리 인상 못 하니까 네. 연말까지는 최소한 못 하니까 그렇게 보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올려 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마 상반기에 한 1% 포인트 정도 음. 금리를 올린다고 보면 고서 거기서 이제 양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음. 한쪽은 지금 남아 있는 게 3 월, 5 월, 6 5 월, 월, 6 월, 7 7 월. 월 예. 4 번이 있으니까 25 BP씩 올리자. 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한쪽이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은 매번 올리는 거 음. 어차피 그럴 거면 뻔할 거면 음. 뭐 3월 달에 한 50 bp 올리고 음. 6월 달에는 50 bp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음. 매일 학교에 나오면 이제 한 대씩 매일 때려요. 예. 한 달 내내. 음. 그것보다는 음. 그냥 한꺼번에 한 하루에 번에 다 때리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음. 아니 그러다가는 한 방에 시장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네. 우리가 관리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기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음. 뭐 3월 달에 50 bp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게 7 월까지 그러면 뭐 200 bp 올린다 이런 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음. 뭐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상반기 7월 정도까지 100 bp 정도 올리겠다 해서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세부적인 쪼금 그런 걸 가지고 좀 합의를 못 하고 좀 논쟁을 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네.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제 미국의 긴축 정책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이 연초에 그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제 양적 긴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1월 달 FOMC 이후에는 또 양적 긴축에 대한 또 별도 성명서도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말고 또 다른 수단인 양적 긴축이라는 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나요? 그게 이제 이 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음. 분들은 뭐 20-30년 이상 보신 분들은 오해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와 네. 한꺼번에 금리 인상에다가 갖고 있는 채권 다 풀고 음.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긴축하겠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받아들이시는 것 예. 같은데 사실 연준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 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음. 왜냐하면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연방기금 금리잖아요. 네. 근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음. 연준이 버블을 막으려고 연방기금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네. 2000년에 그때 6%까지 올렸죠. 음. 근데 문제는 연방기금 금리가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음. 장기 금리거든요. 가령 음. 대표적인 게 10년짜리 장기 금리죠. 근데 예. 시장의 힘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연준이 금리 올리든 말든 자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음. 10 년짜리 국채 금리가 연준이 벌벌 잡겠다고 아무리 끌어올려도 얘가 가만히 있습니다. 음. 그래 그러다가 경기만 죽겠지. 그럼 다시 금리 떨어질 거야. 음. 이 채권 시장을 연준이 이제 장악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금융 자본이 약할 때는 연방 기금리 가지고 다 움직였죠. 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음. 처음에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처음 음. 나타났습니다.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이 2002년인가 3년에 뭐라고 네. 했냐면 "이거 하나의 수수께끼다. 음. 그래 그린스펀의 코난드럼이다."라는 수수께끼란 그때 말이 그때 네, 나왔죠. 코난드럼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이게 이제 수수께끼가 아니고 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힘이 채권 시장에 비해서 현저히 약화된 거예요. 음음. 연방기금 금리 가지고 장기 금리를 움직이지 음. 못하니까 여기서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예.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단기 금리인데 장기 금리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예. 그러냐는 이유는 다 알았죠. 예. 예.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을 이걸 어떻게 음. 가령 연준이 버블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금리를 끌어올려요. 음. 그럼 자기들이 올 때 장기 금리도 올라가 줘야 된단 말이죠. 음. 그래야지 버블을 막을 수 있는데 네. 이걸 채권 시장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올라가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버냉키 뭐 옐렌 이런 음. 그다음에 파월 거치면서 만들어 놓은 연준이 어마어마한 8조 달러 이상의 음.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소위 양적 완화 정책이란 게 그래서 인제 네. 나타난 거다. 그래서 채권 살 때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음. 무지막지하게 샀고 지금은 실탄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음. 연방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고 버틴다. 음. 그러면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적당하게 장기 금리도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음. 그래서 그린스펀 코난드럼 그린스펀이 말했던 수수께끼 다 해서 더 이상 없게 하겠다.
그래서 버블 위험을 낮추겠다라는 거지. 네.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죽으라고 음.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음. 그 뭐 장기 금리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만 막 긴축에 대한 말만 했는데도 지금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기준으로 연 2%가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라고 되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안 되죠.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미국 채금리 6%에서도 네. 버블이 생겼거든요. 음. 2008년에도 뭐 5% 그 정도였고 음. 5% 4%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버블을 낳을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연준은 지금도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음. 자기들이 볼 때 시장의 움직임,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게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버블 생긴다 안 생긴다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음. 그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2% 금리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 네. 시간 좀 지나도 그럴까요? 음. 시간 좀 지나 올해 하반기쯤 되면 2% 금리는 굉장히 낮은 금리라고 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음. 지금은 당장 그렇죠. 지금은. 이 때문에 지금 2% 금리 10년짜리 금리 2%인데 이걸 3% 4%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경제를 박살내는 거죠. 근데 하반기 내년에 가도 2% 금리가 버블을 막는데 충분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절해 나가는 건데 그게 중앙은행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미 연준은 이 금리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그럼 올리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예전에 그린스펀이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그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떤 수식을 요구하는 거죠. 음. 그 딱 정해 놓고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연준은 철저하게 그런 입장입니다. 정해진 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 경제에 그런 건 없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버블도 생기고 경기 침체도 오고 뭐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린스펀 때부터는 어떤 식이냐면 금리를 올려보다가 경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시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그 정도 금리는 괜찮아. 그 정도 금리는 괜찮아. 쭉 가고 있었어요. 음. 근데 어느 날 금리를 한 번 더 올렸더니 시장이 털컥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린스펀은 곧바로 금리를 또 낮춰줘요. 한 번 낮춰줍니다.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한 번 올린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구나. 한 번 낮춰줍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환호를 하면서 또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가요. 그럼 시간 좀 지나서 또 올려봅니다. 네. 올려보다가 그러면 또 시장이 괜찮아요. 지난번보다 금리 더 올렸는데 또 괜찮대요. 그거 계속 올립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털컥하면 또 한번 낮춰줘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미세 조정을 그린스펀은 했죠. 음. 미리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으로 가는 행동을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린스펀을 뭐 훌륭한 기계로 본 게 아니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봤던 게 그런 어떤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래도 인제 이 월가에서는 뭐 얘기하는 게 2018년 같은 경우에 한 2.5%까지 올리니까 그때 시장이 한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 정도 올리는 게 지금 연준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흔히 점도표라는 데 네. 나오죠. 그리고 연준도 일단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냐? 시장 입장에서도 경기 고점에서 지난번에 끝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 정도 갈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는 정도이지. 그게 결코 어떤 기준선이나 어떤 행동하는데 판단하는데 중요한 선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물가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2%, 2.5%가 아니고 뭐 3%, 4%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향은 잡혀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일단 그러니까 열어 놓고선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2018년에는 2.5까지 갔고 뭐 그거보다 더 높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생각을 하면서 좀 금리를 워치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2013년 5월 달에 그 버냉키가 인제 테이퍼링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소위 긴축 발작이란 게 네.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식의 긴축 발작, 긴축을 얘기하면
뭔가 금리가 확 튀는 요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연준이? 그때는 이제 연준이 힘이 없었죠. 그리고 음. 특히 버냉키 의장이 힘이 없었어요. 음. 당시에 의회가 워낙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니까 시장과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가 아마도 그때 그 자기가 임기가 연장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채권 매입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시장에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놀랐고 버냉키 의장이 끝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다 커져버린 거죠. 음. 그리고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채권을 사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의회가 버냉키 의장을 부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더 살 수 있는 한도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은 옐렌 의장 이후로는 옐렌 의장은 상당히 의회하고 뭐 저기 대화를 잘했던 편이고 네. 그래서 그 옐렌 의장 때부터 의회가 연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미국 연준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의회랑 사이가 나빠지고 나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업무 위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옐렌 의장 때부터는 의회와의 신뢰관계를 갖고 옐렌 의장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국채와 관련해서는 다 할 수 있다. 물론 모기지나 이런 거는 이제 좀 할 수 없는 것들이 의회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국채와 관련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금리 안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뭐 그 당시에 이제 2013년 5월 달에 긴축 발작은 연준 의장이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 네. 그 이후로는 옐렌이나 파월 때 파월은 좀 지금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연준이 힘이 엄청나요. 엄청난 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연준이 의도하는 것과 벗어나서 크게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사실 이게 이 키워드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제 투자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긴축 정책 와중에 우리의 좀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걸 좀 갖고 있으면 좋을까? 요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겠죠. 뭐 스탁 피킹, 그다음 마켓 타이밍 두 가지인데 종목을 내가 무엇인가를 사서 네.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 종목을 네. 뭘 고를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라는 네. 문제일 건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긴축이 상반기 중에 집중되고 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계속 금리를 올려가기보다는 금리 좀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2%, 3%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1%, 1.25, 1.5 정도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물가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꼭 등식에 맞춰서 물가 상승률이 얼마고 성장이 얼마니까 뭐 금리 어디까지 올리자 이런 거 안 하고 등식 빼고 1% 정도에서 일단 유지를 하면 시장에 버블은 없다. 그러면 버블 없을 때까지 가면 돼요. 물가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가 또 올라가면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그래서 버블이 나타날 것 같으면 조금씩 올려가면서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뭐 등식 어떤 규칙에 따라서 가령 뭐 밀턴 프리드만의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연간 화폐 공급 8%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조를 하는데 사실 미국 중앙은행 그린스펀 때부터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 뭐 그렇게 물가 신경 쓰고 성장 신경 쓰냐. 마켓에 버블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버블이 생길 것 같으면 막아주고 금리 올려서 막아주고 버블이 아니면 뭐 그냥 냅두고 가봅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앞서 달려나가는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한 1%, 1.5% 정도까지 올려놓고 네. 그러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을 스톱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그냥 풀어놓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반기만 좀 피하면 뭐 크게 나쁘진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하반기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네.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미국 금리 전망하고 연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방현철 박사님하고 같이 뭐 재밌게 토론을 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